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난히 기분이 나쁜 날은 무조건 조심해라.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고 또 여느 때와 다르게 기분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지. 휴일이라서 평소와 똑같이 PC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지. 시간이 오후가 돼도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왜였어? 맨날 초등학생들이 찾아와 기모찌 거리지도 않고 아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흐린 탓도 있었을 거야. 언제나처럼 USB에다 스팀을 옮겨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뒤에서 자꾸 지나다니면서 의자를 치고 가더라고. PC방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스나이퍼 중 도중에 흔들리는 그 기분. 나야 뭐 자칭 부처 멘탈이라 그냥 계속 게임에 집중했지.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고 딱히 화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상해. 로비에 있을 때는 조용하다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두세 번 치고 가는 거야. 이제 시발 안 되겠다 싶어서 치고 가는 순간 뒤를 봤는데 모니터가 한 대도 안 켜져 있더라고. 뭔가 소름이 돋았지.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빠 기분 탓인가 하고 게임을 끝마치고 나오는데 PC방 입구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발견했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분 건지 부실 공사의 소행인지 건물의 돌덩이 같은 꽤 큰 덩어리가 글쎄 차를 덮친 거야. 내 얼굴만 했으니까 꽤 컸어. 아마 수박보다 약간 작은 크기겠지. 다행히도 사람은 피해갔고 차량 피해자는 경찰의 인솔라에 차를 떼고 있더라고. 이렇게 계속 찜찜하게 집에 오는데 겨울이었고 비도 오니 어두웠어. 바람도 많이 불어 우산도 위태위태했지. 내 집에 가려면 골목 하나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좁진 않았어. 양쪽에 주택들 있고 차 한 대 정도는 거뜬히 지나가는 크기의 꽤 긴 골목이 있어.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20살을 먹은 남자도 역시 어두운 골목은 무서워. 어른들도 귀신한 무섭다는 거 뻥 같아. 우산 들고 바람을 막으며 골목을 지나가는데 역시 골목은 가로등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야. 많다면 잘 때 주택 주인들은 눈뽕을 당하겠지. 하여튼 띄엄띄엄 있는 가로등은 자동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이 인식돼서 켜지는 식이었어. 원래 그랬어야 했지. 그날은 웬일인지 다 켜져 있더라고. 오개꿀 이러면서 가로등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거야. 이게 오류인지 고장 난 건지 내가 인식이 돼서 켜지긴커녕 원래 켜져 있었으니 깜빡깜빡거리는 가로등 지랄이 시작된 거야. 망할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데 가로등을 지나가면 깜빡깜빡거린다고 생각해봐 시발. 공포의 광란의 골목이었지. 난 황급히 빠져나왔고 이걸로 또 기분이 나빠져 버렸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 아직 어두워질 시간은 아닌데 겨울이고 흐리고 비도 오니까 엄청 어둡더라고. 거기다가 복도가 어두워도 시간상 밤이 아니어서 불빛도 없더라고. 딱 두 개의 불빛은 나를 맨날 반겨주었지. 아파트를 들어서면 앞으로 딱 보이는 시계와 엘리베이터 불빛이었어. 복도에 불은 꺼져 있었기에 그 두 불빛만 보이고 다른 건 희미했지. 오래전부터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면 딱 맞춰서 나를 맞이해주는 게 있어. 진짜 꽤 됐는데 아직도 그래. 바로 내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1층에 도착해 열리는 빈 엘리베이터야. 1층에 도착한 빈 엘리베이터는 항상 아무도 없었고 쓸쓸하게도 1층입니다라는 여성의 목소리만 들렸지. 난 평소와 다름없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고 깜깜한 그곳에서 날 맞이해주는 건 새빨간 글씨로 적힌 4시 44분의 전자시계와 1층에 도착한 빈 엘리베이터야.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 우리 집은 1층이라 나는 아직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어. 알지? 한 번도 안 써본, 안 타본 그것에 대해 느껴지는 그 이질감. 가끔 진짜 사람이 나오면 더 놀라 쪽팔리지. 그때는 어쨌든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문이 열어져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옆으로 치고 비번치고 문을 닫지. 하루 종일 찜찜하고 소름이 돋다니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밤이 되고 잠을 잤지. 근데 난 사실 잠을 깊게 자지 못해. 귀가 엄청 예민하고 빨리도 못 자. 자려면 40분 정도는 눈 감고 있어야 할 정도야. 목이 너무 마르더라고. 잠이 빨리 오면 마르나 안 마르나 그냥 자잖아. 잠이 안 오니 목마른 게 느껴지니 죽을 맛이었지. 부모님이랑 동생은 다 자고 불은 다 꺼져 있었지. 문을 딱 열었을 때 비치는 건 밖에 가로등, 불빛뿐 온통 실루엣만이 가득했지.
근데 그 실루엣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보였어. 순간 소름이 또 끼쳤지. 얼굴 모양도 있고 상체 하체까지 보였으니까. 근데 5초간 가만히 있다가 불을 켜보니 벽시계에 걸려있는 빨래가 아니겠어? 그 외 운동기구를 사도 한낱 빨래 건조대에 불과한 것이지. 나만 그래? 하여튼 마지막까지 기분이 나쁜 일의 연속이었지. 하루 종일 닭살이 돋으니까 잠을 자긴 싫어도 피곤하니 자게 됐지. 난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 자면서도 엄청 예민한 탓인지 감각들마저 예민한 것 같아. 가위에 대해서 늘 궁금했지만 일어나지 않길 생각했지. 귀신 본다는 얘기 많잖아. 왠진 모르겠는데 그날은 새벽에 눈이 떠졌어. 왜 떠졌는진 몰라. 그냥 갑자기 신기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해졌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가위라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았지. 예상치 못한 일이라. 몸이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 갑자기 공포가 치솟기 시작했어. 눈알은 돌아가는데 다른 건 돌아가지 않는 그 공포가 등에 식은땀이 차는 게 느껴졌지. 이게 가위라는 거구나. 시발 좆됐다 이러고. 동생에게 알리기 위해 옆에서 자고 있는 동생을 곁눈 질로 간신히 봤지. 시선은 계속 동생을 보면서 계속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데 갑자기 동생이 일어나더라고. 잘됐다 싶었는데 동생은 나를 가만히 10초 정도 바라만 봤어. 나 좀 깨워줘. 시발 이러고 생각 중인데 갑자기 동생 입이 양옆으로 쫙 찢어지고 눈도 양옆으로 길게 찢어지고 노랗게 빛이 나고 얼굴 주변에 늑대인간 마냥 털이 갑자기 자라고 양관자놀이엔 디아블로 마냥 불이 났어. 난 그때가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 그렇게 변한 동생은 누워있는 내 몸 위로 올라타더니 끔찍하게 생긴 눈으로 날 계속 바라만 보더라고. 그 조용하고 어느 때보다도 긴 침묵의 시간. 난 눈을 감아버렸고 다시 떠보니 아침이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 물론 동생은 옆에서 자고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혼자 쫄아서 일 가는 동생이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은 또 가위도 안 눌리고 별로 무섭지도 않아.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혹시 있을 영혼에게 인사도 하고 그래. 그럴 때 진짜 사람이 나오면 그때가 더 무섭더라고.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의 실화괴담. 본인은 일본 유학생이야. 쪽발이라 놀려도 감내할게. 유학 도중 겪은 실화를 나열해 볼게. 친한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야, 안 와? 라고 문자했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답변이 왔다. 집에 찾아가 봤지. 역시나 안 누웠다. 열도 좀 나는 것 같았다. 1시간쯤 지켜보다 왠지 측은지심이 느껴져서 같이 병원에 갔다. 갔다가 약 받고 해열 주사 맞고 아프면 몸 관리 잘해야 한다는 엄마 말씀이 떠올라. 오는 길에 매일 가던 식당에 갔다. 연수로 3년쯤 다니던 식당에서 늘 10kg 규동 시켰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가끔 밥 공짜로 주기도 했다. 또 우리가 갈 때마다 기운찬 한마디씩 하다 보니 아줌마도 좋아하는 듯 했다.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친구를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쳐다봤다. 미간의 주름이 살짝 보였다. 그래서 난 아파 보이니 걱정하는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가려고 나오는데 아줌마가 친구 데려다주고 다시 들리라고 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데려다주고 가니까 손님이 좀 많았었다. 아줌마가 앉아서 좀만 기다리라고 주스 한 잔을 줬다. 한 30분 후 아줌마가 안쪽으로 오려고 했다. 2층이 집, 1층이 식당이었다. 무슨 얘기길래 궁금해서 왜요 아줌마? 라고 먼저 물어봤다. 아줌마가 치로 머리에 까마귀 붙었다고 했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일본은 귀신 씌면 까마귀 붙었다고 한대. 그래서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였구나. 방금 병원 갔다 왔거든요. 라고 내가 말했다. 붙어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적에 때려서 아픈 거다. 아줌마는 어떻게 저런 게 보이세요? 보이니까 얘기하지. 그럼 어떻게 하죠? 아줌마는 실제로 그런 게 있을지 몰랐는데 일단 잠깐 봤는데도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다. 귀신도 레벨이 있나 봐. 자기는 안 된다고 아는 사람 부를 테니 내일 오후에 다시 오라고 했다.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의심쩍은 눈초리를 흘기며 나왔다. 난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다. 사실 이런 경험 처음이고 나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어디 영화나 TV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인데
현실이라니 부정하고 싶었다.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 기다려보자. 다음날 오전 수업만 있어서 학식 마다하고 곧장 갔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 왔어요. 그래 그럼 준비하고 나올 테니 잠깐 앉아 있어. 그러더니 10여 분 후 아줌마가 가자고 말했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 혼령이라는 게 있나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지 말거라. 되게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운을 느끼지도 또 몸에 붙는 일도 없다. 영적으로 어떤 이끌림이 강한 존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 그렇군요. 신기해서 말이죠. 일단 빨리 가자. 아줌마 치료내는 이쪽 방향이에요. 응, 그래 우선은 같이 갈 사람이 한 명 있거든. 들였다 가자꾸나. 난 속으로 올 것이 왔군. 엑소시스트인가? 라고 흥분했다. 평범해 보이는 전형적인 2층 집의 민가. 아주머니가 들어갔다 나왔다. 평범해 보이는 40에서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나오셨다. 수염도 지긋한 것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은 선기가 좀 느껴졌다. 우리는 인사치레 마치고 바로 이동 가면서 근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일상 얘기. 과연 고수인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이동했다. 좀 걸었을까? 친구 집에 도착했다. 생각이 많아 한 걸음에 달려온 느낌이었다. 띠띠 두 번의 벨소리. 긴장하고 있었는데 치료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니군. 걱정돼서 몸은 괜찮아. 근데 치료는 안색이 밝아 보였다. 어제 병원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매우 말끔하게 나은 것 같아. 아침에 살짝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 어찌 된 거지 나는 당황하며 아줌마 아저씨를 소개했다. 치료는 처음 보는 아저씨까지 대동하여 식당 아줌마가 자기 앞에 나타난 지금 상황이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눈초리였다. 일단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치료야 괜찮다. 이리 와보거라.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구나. 네. 나 같아도 당황스러울 것 같았다. 처음 보는 아저씨 그리고 나 단골식당 아주머니까지 무슨 상황일까 하는 의아해하는 눈빛. 사실은 말이다 하면서 자초지종을 치료에게 아줌마가 설명했다. 대낮에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줌마, 저 괜찮은데 단순히 그냥 몸살 같아요. 어제 비군도 몸으로 병원 갔다 와서 지금을 멀쩡하니 걱정 마세요. 아줌마가 약간 화가 섞인 듯한 말투로 말했다. 지금은 괜찮지. 홀령이 자신을 숨기고 있으니까. 아, 어제 잠깐 했던 얘기가 상기된다. 귀신도 등급 같은 게 있다는 게 혹시 이 아저씨 기운 때문에 숨어든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며 나도 다시금 긴장하기 시작했다. 치료는 난색을 표하며 에이 괜찮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역시나 믿지 못한다. 어제 듣고 하루 지난 나도 사실 아직까지 믿지 못했었다. 귀신은 자신보다 위의 존재라. 혹은 해가 될 것 같은 존재를 마주치면 당장 숨기 마련이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하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될 수 있어. 아줌마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치료는 다급히 약간 목소리가 떨린다. 그럼 어떻게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치료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리고 집에 들어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던 아저씨가 입을 연다. 잠시 실례 좀. 한 10여 분 더 주변을 둘러보는 아저씨. 이것저것 만져보고 탐색하신다. 좀 덧붙이자면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니 이건 동아시아. 크게 세계적으로 있다고 봐야 하는 직업이지. 최근엔 퇴마사 혹은 음향사 승려 등등 있다. 승려가 시초적이려나? 퇴마사하고 음향사는 그 성질이 또 다르다. 이건 뭐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근본적으로 말을 쫓는 건 퇴마사라 칭한다. 내 상상 속의 퇴마사는 유카타라던지 전통복 입고 부적 같은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행하는 뭐 그런 이미지인데 이 아저씨는 어떠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는다. 느낄 수 없는 게 당연하겠지만 평범 그 자체다. 수염만 좀 길 뿐 어쨌든 퇴마를 하시는 분이겠지. 그러니 아주머니가 데려오신 거 아닐까?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행동 하나하나 주의 깊게 지켜본다. 긴장되는 순간 아저씨가 입을 여셨다. 오랜 침묵이었다. 그 두 분은 잠시 나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씀하셨다. 혹시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일단 친구 놈은 뭘 하든 아예 포기를 한 듯 멘붕한 얼굴이고 나는 그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솔직히 너무 궁금했다. 아저씨 말이 도중에 이놈이 어디로 다시 들어갈지 모르니 일단 주변을 봉해놔야겠다. 라고 말했다. 공하다. 공인술. 진심 놀랐다. 정말 놀랬다.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 누군가 돈을 내고 이런 짓을 한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할 듯하다. 물론 나조차. 아주머니가 옷깃을 잡아당긴다. 네. 어쩔 수 없죠. 친구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나간다. 밖으로 나와서 아줌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아줌마 진짜 그 형이 있나요? 저 아저씨는 어떻게 아니 아줌마는 또 어떻게 그런 걸 깨우치게 됐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대는 나를 보며 아줌마는 살짝 미간을 좁혔다. 일군 앞서 말했지만 사람은 자신이 겪고 본 것만 믿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그냥 재미 혹은 신기하게 듣기만 할 뿐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도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만 옆에 떨어져 있거라. 네.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난 24년 삶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도 또 나는 아니지만 매우 가까운 주변에 일어나는 게 사실 매우 신기하고 호기심이 넘쳤었다. 도대체 안에서 무엇을 할까? 어떤 방법인지 너무 알고 싶지만 조용히 나도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대충 짐작해본다. 세 번째 이야기,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장소. 이것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체험한 이야기이다. 조금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라. 나는 주연 NC에 살고 있다. 그 당시 나는 친구와 둘이서 심령스폿에 갔다가 겪은 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자주 하고 있었다. 주위의 반응은 겨우 2명이서 그런 곳에 잘도 갔었네. 또는 너희 굉장해. 라는 것이었고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새로운 심령스폿의 정보를 구하거나 선배의 차를 타거나 막차를 타고 집에 가거나 또는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만 뭔가 일어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이나 우리도 조금씩 지루해져 가는 분위기였다. 그럴 때 친구 Y가 기쁜 것 같은 얼굴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얼굴 표정을 지을 때는 경우가 정해져 있다. 새로운 심령스폿의 정보를 구해 올 때이다. 야, 정말 좋은 정보를 구했어. 상급이야 상급. 라고 Y가 말했다. 또 그렇고 그런 시시한 장소인 거야? 저번이랑. 거기서 Y가 나의 말을 끊고 한마디 했다. 엔단지. 나는 한순간 얼굴 근육이 당겨짐을 느꼈다. 거기는 몇 년 전에 주부가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단지였고 1년 전에는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서 자살한 고교생이 있었고 올해는 여중생이 자살한 단지였다. 말하자면 진짜 나쁜 소문이 가득한 단지였다.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장소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말해도 결국은 헛소문이거나 유명하기만 할 뿐. 실제로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곳은 적어도 2명이 실제로 죽어나간 장소였기 때문에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저렇구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Y는 능글맞게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곳은 정말 기분 나쁜 곳이었다. 나는 찌질이 취급받는 게 분해서 Y에게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위기라는 건 장소나 건물의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감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 단지는 그다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깜깜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단지였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몇십 명이 죽었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분 나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워이의 옆얼굴을 보니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을 헤아렸을 것이다.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하잖아. 얼른 해치우자. 라고 Y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단지로 들어갔다. 자살 현장은 아마도 옥상이겠지만 옥상에는 올라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단지를 빙빙 돌고 있는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지난번에 다과회에서 한 명 먹었지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Y가 심령스폿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도 일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다과회에서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 해버리는 것이다. 어차피 또 심령스폿 이야기로 꼬셔냈겠지. 불성실한 놈 같으니
바보 그런 건 하면. 그러다가 Y가 갑자기 말을 끊더니 표정이 삽시간에 변해갔다.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조심스레 Y의 얼굴을 쳐다봤다. 거짓말이야. 새끼야. 그날 결국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Y가 뭐 별일 없구먼이라고 말하면서 돌아간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Y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Y는 다음 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 심령 스폿에 가는 일은 밤중에 갔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기도 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쉬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다. Y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휴대폰에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만나러 가보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자 옥상에 서 있었다. 단지의 옥상은 앞을 가로막는 게 거의 없었고 강한 바람이 떨어져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발은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넘기에 어렵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미안할 정도로 낮은 철조망을 넘어서 단지 옥상의 가장자리에 섰다. 그 풍경은 현실에는 없을 것 같은 풍경이었고 갑자기 처음 가보는 외국 같은 곳에 내팽개쳐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내 발은 그런 생각도 무시하고 단지의 가장자리에서 발을 다시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뎌봤다. 그리고 붕 하고 신체가 뜨는가 싶더니 굉장한 속도로 지면이 다가왔다. 몇 층 이상에서 뛰어내리면 의식을 잃는다든지 아픔이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건 아마도 거짓말일 것이다. 뛰어내린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떨어지는 장소에 대한 공포와 절망을 곱씹으면서 죽어간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굉장한 양의 땀이 흐르고 있었고 목도 엄청 말라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꿈 때문에 공포로 몸이 조금씩 떨고 있었다. 밖을 보니 아직 밤인 듯 했다. 나는 조금씩 진정을 되찾고 있었다. 내 방 입구 쪽에서 굉장한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깜짝 놀랐겠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뛰어내린 사람의 소리다. 봐서는 안 된다고 본능이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소리가 울린 쪽을 보고 말았다. 부자연스럽게 목이 신체에 깔리게 되었고 팔이 절대로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쪽으로 구부러져 있는 그런 인간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다.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면서 목은 깔려 있는데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꼭 감은 채로 사라져라고 몇 번이나 빌었다.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조금씩 내가 있는 침대로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공포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침대가 높았기 때문에, 침대턱 때문에 그 인간 같은 것이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서 축축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침대 가장자리에서 손이 올라왔다. 나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심적으로 몰린 상태였다고 생각한다. 침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목을 바로 옆으로 기울인 듯한 각도로 얼굴이 보였다. 얼굴의 반 정도는 피투성이었지만 나머지 반은 정말 깨끗했다. 그 얼굴은 Y였다. 나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자 아침이었다. 꿈이었던 거야. 나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기억 때문에 아마도 꿈이 아니라고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시키고 있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엄마가 안색이 변해서 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때 Y가 자살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알고 있었다. Y는 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다. Y는 얼굴부터 떨어져서 얼굴의 반은 부서지고 팔도 한쪽이 꺾이고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고 죽었다. 나는 밤샘 때도 장례식 때도 슬프지가 않았다. 그저 무서울 뿐이었다. 또다시 Y가 관에서 축축한 소리를 내면서 내 쪽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런 날을 엄마도 친구도 Y의 부모도 내가 Y가 죽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인지 굉장히 신경 써주었다. Y의 부모도 마지막에는 내게 Y랑 오랫동안 놀아줘서 고마웠단다. Y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주렴. 이라고 말했다.
죄송해요. 나는 더 이상 무섭고 무서워서 Y의 부모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 나에게는 Y의 부모님 얼굴이 반쯤 부서져서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끝으로 이 글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로 장난 삼아 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다. 대부분의 장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간 후에는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오늘도 나는 Y의 성부를 빈다. 매일 밤 나타나는 Y를 보면서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자대 배치 전에 들었던 괴담들. 신병교육대 정문 앞이 도로였는데 누군가 지나가면 암고를 물어보기로 되어 있었지. 신병들은 기관병들과 함께 같이 근무를 나갔었어. 그런데 어두컴컴한 도로 한쪽에서 누가 헐떡이며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신병들은 긴장을 하면서 암고 준비를 했어. 그런데 그 헐떡이며 뛰는 소리는 가로등 환한 정문 앞을 지나가 반대편으로 사라지더래. 소리만 말이야. 또 하나, 유독 신병들에게 친절했던 교관이 있었는데 신병들이 쉬는 시간에 군대 괴담을 알려달라고 했어. 그 교관은 자기 기억엔 없다고 했어. 그러더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신교대에는 쓰지 않는 오래된 식당 건물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순찰을 도는데 그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 그림자가 보이고 떠들썩하더란 거야. 그래서 의아한 마음에 가서 문을 벌컥 여니까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래. 글쓴이는 운전병으로 보직이 되어 운전교육을 하는 야수교. 그 중에서도 홍천에 있는 제1야수교로 가게 됐지.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이어서 죽은 사람이 많아 귀신이 자주 보인다는 괴담이 있었어. 신기가 있다는 동기는 디귿 형태로 되어 있는 네모반에서 목 매달린 채로 우리를 쳐다보는 귀신이 있다고 그랬어. 어느 날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퍼졌어. 한밤중에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동기가 본 거래. 야수교는 4에서 5m 되는 수직돌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소각장 옆에 회색 규란복을 입은 사람이 벽을 보고 서 있더래. 그래서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라 의아해진 동기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한 손을 벽에 대더니 도마뱀처럼 2에서 3초 만에 사사상 위로 올라갔대. 그리고 돌벽 위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넘어가더래. 그노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지. 그 동기 말고도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더라고. 명칭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야수교 교육을 마치면 각 사단으로 보내지는데 그 신병들이 일주일간 대기하던 곳이 있었어. 그곳은 군간부들이 휴양지로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부대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전방 철책 근무지로 가서 하루 동안 근무도 서기도 했어. 이 이야기는 철책 근무지에 가서 들은 얘기야. 밀어내기식 근무를 하는데 자기 앞 근무지는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서 있더래. A에 있을 때는 B에 있고 B로 옮겨가니 사람은 없고 C에 누군가가 보이고 이런 식. 그러다가 마지막 초소까지 와서 눈을 질끈 감고 떠보니 그 인물은 없더래. 그리고 휴하며 주위를 돌아보니 자기가 있던 이전 초소에 그 사람이 이쪽을 보며 웃고 있더래. 5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우리 언니가 직장 시절 겪은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결혼한 뒤 직장을 그만뒀지만 직장에 다닐 때 매우 사이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Y씨라는 사람으로 매우 밝은 성격의 얼굴도 예쁜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2월이 되어서 언니와 Y씨는 함께 발렌타인 초콜릿을 사러 갔습니다. 언니는 그 당시 지금의 남편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위한 것과 직장 동료들에게 선물로 줄 것을 몇 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Y씨가 산 초콜릿 중 싸 보이는 것들 사이에 비싼 게 딱 하나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Y씨는 남자친구가 없었기에 언니는 Y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Y야, 그건 누구한테 줄 거야? 그러자 Y씨는 아직 사귀는 사람은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기회에 고백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힘내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Y씨도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 언니는 남자친구에게 초콜릿을 건네줬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선물로 작은 초콜릿을 나눠줬습니다. 언니의 직장에서는 여자끼리도 서로 친한 사이라면 초콜릿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Y씨도 초콜릿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초콜릿을 사러 갔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둘 다 재밌다고 웃으면서도 초콜릿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던 중 언니는 캐비닛을 정리하다 무심코 Y씨의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탓에 그만 Y씨의 책상에 올려져 있던 초콜릿 박스가 떨어져 청소용 물통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언니는 당황했지만 자신도 같은 초콜릿을 가지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Y씨에게 받았던 초콜릿을 대신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언니는 단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언니가 회사에 가자 Y씨가 어라, 어제 준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혹시 어제 초콜릿을 떨어뜨린 걸 들켰나 당황했지만 Y씨는 딱히 그런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사실을 고백하기도 미안했기에 언니는 어제는 돌아가서 그냥 자버렸어. 오늘 먹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언니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Y씨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택에서 죽은 것을 어머니가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슬프기보다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Y씨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음독사였다고 합니다. 언니의 슬픔은 여동생인 내가 봐도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자살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면 어째서 상담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언니는 한동안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언니는 결혼하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언니가 또 우울해하는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Y씨가 죽었을 때보다 더 우울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걱정이 된 나머지 언니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간신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Y씨가 죽고 난 뒤 1년이 지났을 무렵의 밸런타인데이. 언니가 남편에게 초콜릿을 주자 남편이 괴로운 듯 말했다는 것입니다. Y씨가 죽기 직전 그녀에게 고백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친구의 남자친구여서 계속 참고 있었지만 도저히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형부는 무척 놀랐지만 Y씨와 사귈 생각은 없고 언니와 결혼할 생각이라며 Y씨를 달랬다고 합니다. Y씨가 자살한 것은 형부에게 차였기 때문이었나. 나는 언니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가 차라리 자살이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떠올렸던 겁니다. 초콜릿 안 먹었어? 라고 물었던 Y씨를요. 자살로 보기에는 유서조차 남기지 않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그날 언니의 실수로 뒤바뀐 두 사람의 초콜릿. 자살하거나 언니를 죽일 것 같다던 Y씨의 말까지. 나는 억측이라고 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다 뱃속의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나도 모릅니다. 다만 이 추측이 맞다면 언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